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해주신 4개 업체들 네. 제가 이름을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런 거 소개시켜 줄 때 느끼는 게 진짜 그 투자하는 기업의 숟가락 하나도 알아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이게 네. 지금 오늘 소재만 이야기하는데 장비주 이야기하면요. 장비주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 그 IRA 세부 지침 내용을 보면 예. 배터리 그 3사들이 이제 향후에 미국에 투자하면은 생산세액 공제를 많이 받게 돼 있잖아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15조 원까지 이제 받는 걸로 돼 있던데. 네, 3사 합산.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인 업사이드를 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땐 배터리 3사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이 회사들은 이미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그래서 가볍게 안 움직일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속도도 상대적으로는 우상향은 하겠지만 네,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느린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근데 그 같은 대형주이지만 아직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한 요 며칠 사이에 그래도 좀 올랐던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IRA 세부 뭐 지침을 봐도 그렇고 지금 광물에 대한 어떤 광물과 소재에 대한 어떤 국내에서 가장 종합적인 어떤 수직 통합 체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워낙 이제 철강 사업의 비중도 크고 또 이제 철강 업체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주가가 잘 못 움직였는데 그냥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나 그리고 그 스몰캡들은 좀 불안해서 예, 투자하기 힘들다. 아무래도 스몰캡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상방 변동성은 좋지만 하방 변동성도 또 그만큼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대칭적으로.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업체는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냥 국내 그 2차전지 섹터 밸류 체인 측면에서 예, 가장 종합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야기하면 배터리 3사보다는 예, 포스코 홀딩스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냥 대기업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뭐 이런 정도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아직은 투자할 구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 SK 이노베이션은 어쨌거나 SK온이 물적 분할돼서 이제 돼 있는 상태이잖아요. 사람들이 SK온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지배는 하겠지만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SK온의 주주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게 뉴스로는 좀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이 그거 SK온 물량을 사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주주들한테 분배하겠다고 했는데 그 물량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 뭐 전체의 한 10%라고 하는데 그거 주주들한테 특히 개인 주주들 비중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대주주들한테 가는 것까지 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SK온 투자하고 싶으면 그냥 SK온 상장했을 때 그때 밸류에이션 보고 투자해라. 예, 현재로서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예, 그런 정도로 하고 또 뭐 빠진 게 있나? 뭐 하나만 더 만약 대형주에서 여쭤보면 LG화학. LG화학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원래는 월대 LG 엔솔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LG화학은 이제 그 지금 양극재를 비롯해서 이런 소재 사업과 지금 이제 배터리 사업을 같이 갖고 있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배터리가 떨어져 나갔고 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재 사업하고 다른 화학 이제 쪽 사업이 있는데 어쨌거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 LG 화학 내에서도 이 양극재 사업이 상당히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양극재 업체로서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네. 그런데 저라면 에코프로비엠 네, 그냥 순수하게 제가 올해 사실 투자하는 전략은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그냥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소개한 게 아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019년 하반기에 소개했어요. 이미 거의 뭐 한 10배 올랐죠. 10배가 아니라 17, 8배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로 따지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도 언급하고 있지만 저희가 사실 소개한 건 2021년 4월에 소개했고 그때 지금 오늘 코스모 신소재가 많이 올랐던데. 요즘 뭐 다 많이 올라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좀 좋기도 하면서 좀 겁나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지금 장중 기준으로 18만 8천 원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걸 21년 4월에 대략 한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이거 2만 1천 원에 소개했거든요. 그때 제가 선대인 소장님 네.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한 4, 5만 원인가 5만 원대 네. 한번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너무 싸다고 그랬죠 그때. 맞아요. 네. 근데 소개한 뒤로 2년 만에 지금 거의 8배 수준 가격으로 올랐네요. 네. 네. 근데 이런 게 가능한 게 2차전지 섹터라는 거죠. 제가 이제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올해 같은 경우에 예. 에코프로비엠은 우리가 계속 이게 1등 양극재 업체니까 계속 일정한 비중을 갖고 가라. 근데 지난해부터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예. 후발주자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는데 실제로 기업 탐방을 쭉 해보면 후발주자로서 얼마나 절치부심하면서 지금 제가 볼 땐 1, 2년 안에 아마 하이 파트너이긴 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랑 다 계약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되게 좋은 게 사실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수산의 리튬 사업이라든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뭐 그 배터리에 필요한 어떤 산소 소재 산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에코프로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 전구체 사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뭘 갖고 있냐? 코스모 신소재는 아직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양극재도 이제 이렇게 막 후발주자라서 굉장히 맹추격하는 후발주자인 단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리튬 광산도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게 지난해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주목을 별로 못 받았는데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아마 주가가 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대략 올해 뭐 중반 이내에 빠르면 상반기 이내에도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광산 독점 유통권도 아마 확보하게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구체도 코스모 신소재가 직접 해요. 예.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는 이게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리튬 광산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구체 에코프로가 하는 전구체 사업, 에코프로가 일부 하는 사업인 전구체 사업도 갖고 있고 이걸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예. 지주 회사도 아니고 사업 회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밸류에이션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이 회사의 사업의 성장성을 얼마나 이렇게 평가하기가 좋냐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지금 현 시점에는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한테는 탑픽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서 저희 올해 올 초에도 그렇고 연구소 회원들한테 계속 2차 소재주의 탑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탑픽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그러니까 생생하게 현장 탐방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것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저희가 탐방하고 소개했지만 그때 이후로도 뭐 지금 한 최소 5번 그 주주총회도 매년 갔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아는 거죠. 아니 그래서 LG화학도 좋습니다. 네. 좋은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코프로비엠이 더 좋지 않을까? 저라면. 네. 그러면요 소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면은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아니고 포스코 퓨처엠. 네. 퓨처엠 맞아요. 네네. 포스코 퓨처엠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좋죠.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은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 오를 잠재력들이 다 많이 남아있죠. 네. LG화학은 당연히 LG엔솔이니까 자기 신구니까 기본적인 캐파들을 다 그냥 갖고 가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뭐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라는 그 광물과 소재 쪽에 아직 수직 그 계열화되어 있는 그 모기업인 이제 홀딩스가 네, 탄탄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뭐 어쨌거나 이게 양재를 만들고 음극재를 만들려면 그 광물 공급이 또 필요한 소재들이 예, 원활하게 잘 공급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광물이 중국을 벗어난 어떤 독자적인 광물 공급 체계를 갖고 있는 예, 회사가 좋겠죠.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은 포홀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이제 든든한 뭐 이른바 뒷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좋고 뭐 LNF도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한국의 양극재 업체들은 다 좋아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찾아보시면 아직 이게 이런 거잖아요. 그 주가가 많이 오르려면 어떤 소재 업체를 찾아야 되겠어요? 주가가 많이 오르면요. 네. 시장은 앞으로 많이 커지는데 시장 늘어난 사이즈에 비해서 지금 그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캐파가 예,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거꾸로 따지면 그 해당 시장의 그 소재 시장의 어떤 그 플레이어의 주요 플레이어가 향후에 캐파를 늘려서 즉 매출 사이즈를 키울 수 있는 그 잠재력의 여지가 큰 시장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양극재는 이제 굉장히 크죠.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사실 이제 업체들도 상당히 큰 이제 그 기업들이 나온 거죠. 이미 이제 시총 뭐 10조, 20조씩 다 되니까. 네. 예.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 5조 원대로 올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양극박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양박은 잘 모르면 그냥 폄하하기 쉬워요. 뭐 쭉 그래봐야 뭐 동박보다 3분의 1 시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양극재 같은 데하고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양박이 양극재가 배터리 생산원가의 45%라고 그러면 뭐 양극박 이런 거야 뭐 1%나 1, 2%나 되겠어요. 네. 1, 2%도 안 되거든요. 되게 작은 시장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다 필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근데 플레이어들이 다 너무 조막선이에요. 근데 이 시장도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저희가 이제 삼화알미늄 같은 업체 이제 탐방을 해보면 이 회사가 LG 엔솔하고 SK온이 지금 이제 주력인데 이쪽 캐파를 향후에 이제 감당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캐파 증수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 생산해야 될 캐파는 최소 조 단위 캐파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산하는 캐파는 얼마냐 하면 이게 이제 그냥 한 2, 3년 구간만 해도 최소 조 단위 이제 생산 캐파가 돼야 되는데 지난해 이 회사 매출액이 3,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캐파 엄청 해야 되고요. 그 말인즉슨 캐파 LG 엔솔한테 쪼임 당하면서 엄청 캐파 증설을 하면 이 회사 매출이 1조 원, 뭐 2조 원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매출 경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안에 그 양극 집 전체로 쓰이는 것이 이제 알루미늄 포일, 알루미늄 박이고요. 이걸 이제 LG 엔솔이나 SK온 같은 이런 배터리 업체에다 공급하는 한편 그 파우치 배터리 경우에는 파우치가 알루미늄이거든요. 그 필름이. 그래서 그거 알루미늄 파우치를 원재료를 공급해야 되는 경로가 또 있어요. 네. 그건 이제 율촌화학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두 개의 매출 경로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알루미늄 박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매출 경로가 두 배로 있어서 두 가지로 있어서 향후 성장 속도도 2배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LG 엔솔이 직접 지분을 넣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캐파 증설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성장의 가시성이 훨씬 좀 뚜렷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예, 회사들이 다 주목선이고 세계적으로 5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양산 가능한 경쟁자가 전 세계에 5개 있는데 하나는 우싱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중국 업체이고요. 중국 업체는 근데 앞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제끼는 거고. 예, 그러면 뭐가 남냐 하면 한국의 DI동일, 삼화알미늄, 그 다음에 롯데알미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진입한 동원시스템즈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원시스템즈는 예, 한 몇 년 동안은 이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힘든데 생각보다 탐방을 해보니까 상당히 높은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일단 생산에 필요한 그 고퀄리티의 아변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신규 진입자는 어렵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삼화알미늄 동원 시스템즈는 예, 향후 몇 년 동안 의미 있는 경쟁자가 좀 되기 힘들고 롯데알미늄은 최근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예, 미승인 받은 그 아변기 예, 좀 질 떨어지는 아변기를 사용해서 납품했다가 고객사들한테 엄청 빠꾸 먹었고요. 예, 그런데 남아 있는 게 DI동일하고 삼화알미늄이잖아요. 근데 DI동일은 방직 사업이 이제 중심이고 이게 방직 사업을 하는 그런 그 경영진이 여전히 그런 마인드로 경영을 하다 보니 이게 이렇게 시장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으로 좀 경영 마인드 자체가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확 열리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서 이렇게 치고 나갈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어차피 오는 물량들 대응해서 그 정도로 그냥 늘려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도 좀 IR 같은 걸 잘 하지 않아서 이 주주들과 소총도 좀 소홀한 것 같고. 근데 삼화알미늄은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삼화알미늄도 원래는 구닥다리 회사인데 LG엔솔이나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의 이제 도요타 통상 이 지분 투자를 해서 캐파 정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 경진들의 이제 스탠스도 이제 바뀌어가는 거고 매출 경로가 하나 더 있고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알루미늄 박 업체 중에서는 삼화알미늄을 제일 좋게 보죠. 근데 이 업체도 지금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편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은 저는 꽤 남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죠. 네. 와, 그 마지막에 이렇게 소개해주신 4개 업체들 네. 제가 이름을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그런 거 소개시켜 줄 때 느끼는 게 진짜 그 투자하는 기업에 숟가락 하나도 알아야 된다고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네. 그런 게 좀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뭐 제가 그냥 잘난 척하기 싫지만 네. 이렇게 그냥 그 속속들이 그 스몰캡들을 생생하게 이렇게 시장 구조 분석해서 이렇게 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걸요. 예. 예. 그런 거를 저는 이게 예. 지금 오늘 소재만 이야기하는데 장비주 이야기하면요. 장비주도 이야기할 게 많아요.